테크닥터 조영남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선인데요. 우리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게 대단히 위험한 상품이고, 그래서 네 가지 점을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금융사 직원들이 상품을 투자자에게 소개할 때는 적합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설명 의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부당 권유는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장선에서 오늘은 최근에 뉴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LS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원고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이름도 생소한 ELS, DLS 이런 것들이 뉴스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ELS나 DLS가 도대체 뭘까요? 무엇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상품을 금융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별 증권 시장의 지수나 예컨대 코스피 200이라든가 나스닥 이런 것들 지수나 국채 금리의 기준선을 일단 정해 놓고요. 기준선보다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수익이 나오는 구조로 설계된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두 상품의 개념을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ELS라는 거는요, Equity Linked Securities, 그러니까 이제 equity가 지분, 주식이죠. 주식과 연계된 증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주가 지수하고 연계되어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자산을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존하고 일부를 주가지수 옵션 등 금융파생 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2003년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상품화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네요. 그럼 이제 DLS라는 건 뭐냐? 영어로는 Derivative Linked Securities라고 되어 있는데, 데리베이티브라는 게 이제 파생됐다는 이야기니까 파생 결합 상품 증권이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기초 자산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 결합 증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ELS하고 수익 구조는 비슷한데 둘의 큰 차이는 기초 자산이 오로지 equity 주식이나 주가 지수에 연계된 거냐, 아니면 어떤 자산이든 싹 다 기초 자산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게 ELS하고 DLS의 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ELS의 기초 자산은요, 개별 주식이나 주가 지수인 반면에 DLS는 주식이든 주가 지수든 아니면 신용이든 실물 자산, 부동산, 땅 이런 거든 금리든 통화든 국채든 뭐든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DLS는요, 합리적으로 가격을 우리가 정할 수만 있으면, 결정될 수 있으면 뭐가 됐든 간에 기초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개발 범위가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에 따라 나누면 CD금리 등 금리가 대략 한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이 대략 한 25% 정도. 그 다음에 원자재가 대략 3~4%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섞어서 기초자산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수익을 얻고 있다면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설명을 들은 거예요. 적금 이자보다 훨씬 높고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어서 1년에 2모작, 3모작 두세 번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거는 이제 국채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독일 국채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채로 보거든요.
어쨌든 독일 국채에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정적이다 라는 설명을 듣고 피 같은 돈을 이제 투자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는요, 요거는 이번에 그 DLS 같은 경우는 고위험 상품이면서 중수익 정도 상품이라고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금융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안정적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천재지변급 금융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도달하기 힘든 수치를 기준선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준선이라는 건 또 뭘까요? 기준선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이번에 문제가 된 대부분의 상품들은요, 홍콩의 지가지수, 홍콩지수하고 독일 국채금리가 기준선으로 설정된 거라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콩 10이라는 걸 누가 예상했을까요? 그 다음에 독일 국채금리, 이것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내려갈 수 없는 부분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채를 독일 국채로 봅니다. 미국 국채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요, 미국을 보증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이 없는 국채이죠. 그런데 독일 국채는 미국이 신용보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경제도 탄탄하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제 독일이 최근에 어떤 상황이었냐라는 걸 보면, 최근에 지금 그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대단히 경기가 불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게 보호주의죠. 자유무역이 아니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최근에 굉장히 불경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불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0.4%까지 내렸고요. 최근에 또 그 EU 전체가 양적 완화 정책을 하면서 독일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5%까지 내려갔답니다. 이처럼 독일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갈 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국채금리도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DLS가 손실 구간을 돌파한 거죠. 그래서 원금액의 상당 부분이 손실이 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우리은행 판매 상품의 경우에는, 자, 특정 은행을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0.2 이상이면 연수익률이 4.2%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0.2 미만부터는 손실이 시작돼서 마이너스 0.7%에 도달하면 원금액이 전액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7 이상이 되기만 하면 원금이 전액 날아가고, 마이너스 0.2 이상이 돼야 원금을 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미 마이너스 0.2를 벗어났죠. 그러니까 원금 손실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독일 국채 상품의 경우에는 11월이 만기였대요. 11월 올해 2019년 11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처럼 국채가 내려가면은 손실이 심할 경우 얼마냐? 마이너스 95%. 그러니까 원금의 95%가 날아간다는 이야기죠. 즉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11월 말까지 반전이 안 됐죠. 그러면 500만 원밖에 회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심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소송을 하겠다라고 난리고요. 뭐 굉장히 뉴스에 시끄럽죠. 참고로 증권사나 은행에서요, 자, 1억 정도의 금융투자 상품을 팔면 일단은 100에서 150만 원이 수수료로 가져간답니다. 그리고 만기를 4에서 6개월로 짧게 잡은 상품을 판매한 이유는
만기가 도래한 고객들에게 다시 예치를 권하는 거죠.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러면 또 수수료 챙기겠죠. 그래서 적금 넣듯이 사람들이 이제 뭐 1억, 2억 이렇게 억대로 투자했다 그래요. 이와 같이 수익이 발생하면 여러 번 돌려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왜 개인 투자자들이 ELS나 TLS 같이 어려운 상품에 쉽게 몇 억씩 큰 돈을 투자했을까요? 당연히 실적에 눈이 먼 은행원들이 고객들에게 위험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한 거겠죠. 설명 의무를 위반한 거죠. 이전 영상에 금융 판매 시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금융사 직원들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적합성, 그다음에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를 제가 봤더니요, 모 시중은행의 한 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에 억울하다고 글을 올렸어요. 은행본부에서 판매를 지시해 팔았을 뿐인데 금감은 징계까지 받을지 모른다 생각하니 억울하다. 제가 알기로 이제 몇 개 은행에 직원 또는 책임자들이 징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직원은 상품 구조를 다 설명하고 손실 가능성을 고객에게 알리면 일 못하는 직원으로 찍힌다. 또 이렇게 글을 올렸다 그래요. 그래서 DLS 가입자는 해외 국채에 투자하는 것으로 착각한 사례도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생 상품이 아니고 그냥 독일 국채에 투자한다 이렇게 오해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자는 못 받았어도 국채니까 원금은 받았겠죠. 또는 이자가 마이너스면은 원금의 약간 마이너스 0.5%, 6%이 정도 손해 받겠죠. 그러니까 1억이면은 뭐 한 6, 70 손해 봤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투자를 한 겁니다. 한 은행의 PB, 프라이빗 뱅커죠. PB는 고객은 수익률이 연 3, 4%가량이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그 수준일 걸로 예상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국채금리가 손실 구간으로 떠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랬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 국채는 대단히 안전한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고, 천재지변이 없는 한 홍콩의 민주화 시입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것, 또는 독일의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그야말로 천재지변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1억의 원금 8천 9천 손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DLS 사태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당국이나 사법 법원의 판단이 이제 조만간에 나오겠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번 DLS 사태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가 금융상품은요 굉장히 복잡한 상품이죠. 우리가 기초자산이라는 말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보다는 금융상품이 훨씬 위험이 크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설명을 듣고 바로 결정하실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번에 와서 계약을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미루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시점을 조금 미뤄서 한 발 떨어져서 조금만 더 많은 부분을 고려하시고 생각하신다면 이와 같은 손실이 없었겠죠. 정말 아쉬운 거는 이제 이번에 그 DLS에 투자했던 분들이 차라리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최근에 여러분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이것도 좀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1억, 2억에 이익이 나지 않았을까. 은행 이자, 대출금의 이자 다 갚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금융상품은요
전문가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의 디일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용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뭐 대부분 대략은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조사해서 도대체 신용등급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제분들도 경제 공부에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8시에 뵙겠습니다. 아시죠? 구독, 좋아요, 화이팅 힘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